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쏟아부어서 내수 회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초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민생 토론 신년 보고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첫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일반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지난 연말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도 거의 복구돼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첫 신년 보고를 받았는데요. 간추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민생 토론회란 공식 명칭입니다.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고, 네, 저곳이 이제 장소가 이제 현장 첫 토론회답게 그 로비예요. 로비에서 온라인으로도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한 모습이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한덕수 총리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있습니다. 만나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 함께란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함께 하자. 자, 윤 대통령은 이 모두 발언에서 이 새로운 형식의 민생 토론회의 취지를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깨야 됩니다. 네,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두터운 콘크리트 벽.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요, 한 7m짜리 콘크리트 벽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엄청난 벽이 있다, 이런 비유를 쓴 겁니다. 이 언급처럼 어제 민생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소상공인, 대학생, 청년, 노인, 주부 등 시민 70여 명이 직접 참석을 했고, 보신 대로 60명 넘게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했네요. 네, 뭐 130명의 이제 그 국민들이 참석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10년사에서부터 민생과 경제라는 말을 20회 이상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민생 같은 경우는 9번 이상의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자, 민생이라 그러면 현장을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의 어떤 키워드는 활력 있는 민생 경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시는데, 저렇게 뭐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그다음 대학생 여러 분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요. 앞으로 이제 10여 차례의 이제 이런 정부 부처 보고가 있는데요. 다 저런 형식을 지금 뭐 택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같은 경우는 주택이거든요. 10일이죠? 예, 네. 예,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기 신도시 이런 데서 이제 할 수 있고,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이제 10번의 이런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생 안에서 민생의 생생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행동하는 정부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을 지금 읽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는 정부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장관 하나, 차관 하나, 뭐 그 관계자들만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대로 총리, 관계부처 장관급들이 10명 가까이 합동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번 토론회에 겹치기로 나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형식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용인의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을 첫 민생 토론회의 장으로 선정한 이유, 그게 나오긴 했고, 또
의미를 보니까 상당히 남다른 장소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해당 장소는 대기업 기부로 건립이 된 곳이다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을 하고 또 경기도의 최대 규모,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 이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기업 총수들과 굉장히 좀 끈끈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거죠? 고 최종현 SK 회장이 전경련 회장 재직 때 건립을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건립 지원과 그리고 운영비 이런 전반적인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제 이름하고 같아요. 박상규 씨.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남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적극적으로 딱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삼성과 똑같은 규모로 동일한 시설로 지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동일한 규모와 스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만큼 정말 최고의 시설이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오늘 토론과 이 만남의 장이 이어진 곳입니다. 네. 다양한 참석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일이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면서 경청도 했는데 자, 세세한 얘기들을 좀 짚어볼게요. 요구사항, 건의들, 실질적인 게 많이 나왔다죠? 네, 실질적으로 뭐 일단은 그 소득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근로소득이 좀 높여야지 우리가 소비를 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는 R&D 이거 장기적 관점에서 이걸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6천억을 지금 증가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죠. 그래서 평택에서 오신 자영업자는 슈퍼마켓 네, 사장님이라고 그렇죠. 하죠? 에너지라든가 이제 세금 이자 부담 너무 지금 부담스러우니 이것을 우리가 이 깔딱고개를 좀 넘어갈 수 있게 네. 경감을 좀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또 우리 대통령께서 중점 사항으로 지금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시군구에 많은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그거보다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뭐 다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일단은 다 적으셨어요. 다 적으셨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시군구의 40% 전체 그렇죠. 40%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자리 터잡고 살 수 있는 요건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이제 회복하고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저런 아주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저것들이 정책화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장기의 어떤 목표를 갖고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대통령과의 대화 아니었는가 보여집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프라인의 참석자들뿐만 아니고 현장 참석자요. 온라인으로도 질문 받는 모습 보셨습니다. 방금 나왔던 창원의 중소자동차 부품회사 대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분이 심각한 지방 인력난을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서울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막 했어요. 또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R&D 투자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좀 절실하게 했는데 자, 윤 대통령 즉석에서 해답을 했죠? 맞습니다. 즉석에서 본인이 재임 중인 기간 동안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즉답을 했고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R&D 투자라든지 그 세금이 투입돼서 결국에는 국민의 이 살찌우는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삭감 논란이 이른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뭔가
자금 운용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구조조정의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 현장에 좀 불만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적극 반영해서 약 6천억 원 가량을 늘려서 또 예상을 편성한 바 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고 즉답을 내놓은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도 큰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민생 토론회에 개인 투자자들도 참석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은 오는 6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겁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이게 확실히 구축될 때까지라면 공매도 금지가 올 연말은 물론이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공매도 폐지를 이제 하는 우리나라의 국권이 이제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정보 비대칭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공매도를 얼만큼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개인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각 증권사나 이런 데서의 지금 구축에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빠르게 지금 들어와서 증권시장이라는 거는 정보는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지요.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빠르게 행동하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개인들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나아가는 큰 발자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증권업계 조금 빠른 속도를 내서 이런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꼭 갖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 앞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120여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2달에서 석 달까지 연장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설업, 제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에 대해 매출액 감소 및 자금 부담이 많은 120만 명 정도를 선별하여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으로 실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금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이게 여름께부터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올해 경제는 살아나긴 할 테지만 하반기나 돼야 온기가 확실히 좀 돌 것이다. 냉골이 지금 있는데 아랫목에 온기가 전달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민생 경제가 큰 걱정이라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윤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죠?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금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환율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도 늘어나고 반도체 수출 특히 많이 가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어떤 플랫폼을 지금 이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업자 뭐 그다음에 이 중기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세제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라는 거죠.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놀라운 숫자는 뭐냐면요. 상품 소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이 부분이. 그렇다면 영세업자라든가 중소기업, 특히 또 이것에 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완화될 때 전체 소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내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더욱더 도약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민생 경제를 빠르게 작년에 있던 회복세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75%를 상반기에 지금 부어놓고 412조 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올라갈 때 굉장히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막상으로 나오지만 세금을 이제 기한 연장을 2달, 석 달까지 해준다. 그리고 이제 요건이 안 돼서 책임이 그렇죠. 밀린 사람들은 9개월까지도 연장해준다. 자, 이 연장 조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왜냐면 당장 지금 하루 넘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가세 같은 건 2달,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거는 지금 법인세는 3개월 연장을 해준다는 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영세업자라든가 중소기업에 지금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준다 그러는 거는 참 그거는 도덕적 해이가 있죠.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해서 연장을 하면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여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런 부분들을 지금 야당에서는 파퓰리즘이라 하는데 저거 안 하는 나라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이 좀 있어야 이 가게를 돌리는데 세금 내느라 바빠서 운영자금이 딸리는 거, 이 부분의 숨통을 2달에서 석 달까지 틔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이 포퓰리즘이죠. 자, 어제 나온 대책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 중 하나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금융, 세금, 공공요금을 아우른다 해서 이른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가 마련이 된다는데 어떤 세 가지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융, 세금, 공공요금을 아우르는 3종 패키지인데요. 먼저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기요금을 또 20만 원을 감면을 하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서 세금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영세 소상공인, 그러니까 연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 12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 요금을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고요. 네. 그리고 또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요. 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소상공인의 조건에 해당을 한다면 1년간 5%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 에 대해서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환급을 해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가 되면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을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8천만 원에 130%인 1억 400만 원까지 상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1억 400만 원 내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영세 소상공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간이과세자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상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무려 126만 명. 그 액수가 본인들은 20만 원씩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규모도 크고 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만 원의 감면이라고 하면 그게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2,520억 원 규모의 사실은 공공요금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좀 숨통을 트여주겠다라는 의지로 익힙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75%인 412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마중물을 조기에 집중 투입해서 민생경제를 빨리 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걸 막겠다 또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 10%를 더 주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비력이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수에서 저걸 받쳐줘야 되는데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를 하고요. 전체 한도는 100만 원 정도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간단치 않은 액수죠? 아, 그럼요. 저거 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자, 저걸 해서 지금 이거를 저축하라는 게 아니고 소득을 소비로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하나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음껏 뭐 지금 뭐 소비하시는데 한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 2024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작년이 2.9고 올해는 2.4예요.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1.4에서 2.1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굉장히 어떤 유인책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1년간 내가 카드를 쓰는데 상반기에 쓰시면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가급적 상반기에 지갑을 좀 여시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 감소 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도 나왔습니다. 유난히 3종 선물 세트, 이 3종, 3이란 숫자 좋아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인구 감소 지역은 지금 그 인구 감소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부활 3종 세트가 마련이 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세컨돔 활성화 세대별 제도 개선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와서 뭔가 주택을 구매한다라든지 거주를 옮긴다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불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돔을 마련한다면 세제 혜택을 줘서 이것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1주택자인 경우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요. 아예 1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세제적으로 내가 불리함이 없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특례가 적용이 돼서 사실상 내가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9억짜리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에요. 고급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9억도 적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다 세컨드 홈을 사면 맞습니다. 혜택을 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정 제한은 사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1주택자여서 다른 곳에 좀 가서 내가 좀 거처를 이동을 한다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주저하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건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관광. 아무래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려면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관광 인프라 조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기준을 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에서 30만 제곱미터 규모를 신설을 하고요. 네. 그만큼 조금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미니 관광단지가 여러 개 이제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많은 이제 인구가 사실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렇게 두 가지 관광 활성화고요. 또 세 번째로는 외국인 유입도 또 지원을 합니다. 요새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을 이왕이면 대한민국에 거주를 한다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를 하게끔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또 쿼터를 확대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한다면 내가 외국인이지만 어쨌든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늘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 여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이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수출 7천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좀 낮춰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유엔은 2.4% 성장률을 제시해서 우리보다 오히려 나라 밖에서 한국 경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어요. 자, 이것도 달성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 지난 연말부터 불기 시작한 반도체의 봄 훈풍과 무역 수지의 흑자 반전은 긍정적인 요소죠? 그렇습니다. 우린 일단은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에서부터 지금 와줘야 되고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지금 목표하고 있고요. 해외 수주 이제 해외 공사 등 570억 달러 그리고 지금 LNG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수주를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네. 그다음에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네. 그렇다면 반도체 봄이라든가 이런 전체 거시경제의 어떤 여건들이 늘어나는 면에서 맞춰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유엔도 저렇게 2.4%로 지금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OECD도 마찬가지로 2.1%에서 2.3%로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2.0%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활발히 일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국가로서의 어떤 일모를 계속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세워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낭패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원이요. 앞뒷자리가 짧아서 맞지 않는 늑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낭패를 안 보려면 관의 발과 민의 발이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제적 화제를 모은 아기 판다 쌍둥이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 온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경복궁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가 거의 지워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4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제한적이나마 공개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곳을 찾더라도 이렇게 쌍둥이 판다를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이 내부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일에 드디어 일반 공개가 시작이 된 저기 것인데요.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엄마 아이바와 함께 매일 오전 일부 시간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갓 태어난 아기 판다다 보니까 외부 관람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람 인원도 축소해서 운영이 됩니다. 쌍둥이들의 이 적응 상황과 그리고 컨디션을 잘 이제 지켜보면서 공개 시간도 조금씩 늘리고 또 관람 인원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80명밖에 못 본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판다가 단독 생활을 하는 생태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형제자매 관계죠. 이 쌍둥이 판다와 이 푸바오가 나란히 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약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공개에 하루 앞서 에버랜드 측이 이 쌍둥이 판다들의 판다 월드 적응기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귀여운 모습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네,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 앤드 후이의 놀이터 나들이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서 올라왔어요. 저도 봤는데
아, 참 곰이 저렇게 예쁠 수 있구나. 저 굉장히 작았잖아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어미와 함께 좁은 공간인데 계속 잘 따라다니죠. 네, 유튜브에 지금 공개된 영상이에요. 아, 지금 저렇게 조금 있으면 몰라보겠습니다. 이제 그 꼬물이들이 저렇게 컸어요. 아, 참 에버랜드를 찾는 분들이 대나무만 저렇게 또 먹어서 또 아주 그냥 저걸 공수해 올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또 저 대나무는 우리나라 하동에서 지금 갖고 오고 있고요. 경남 하동 네, 지금 두 쌍둥이가 나왔는데 누가 누군지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모르겠는데요. 저게 등에 있는 까만 그 무늬 있잖아요. V자로 된 게 언니입니다. 네. U자로 된 게 동생이고요. 그래서 큰 애는 지금 아빠를 좀 닮았다는 얘기가 있고 동생은 엄마를 닮았다 지금 뭐 얘기가 있는데 저렇게 다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두 쌍둥이가 잘 크기를 지금 뭐 그냥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보시면 23년 7월에 탄생 직후에 저 꼬물이었습니다. 입에 지금 있잖아요. 또 두 마리가. 그리고 2달 뒤 생후 2달이 지났는데 꽤 컸죠. 그러던 것이 올해 1월. 아까 보신 대로 이제는 굵직굵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재봤는데 무려 60에서 80배 폭풍 성장을 했네요. 이거 11배가 큰 거네요. 그 뭐 150g, 110g 했는데 저렇게 빠르게 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특성상 판다는 이렇게 두 마리를 한꺼번에 이 모유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네, 소유. 예, 포유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거를 키우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뭐 사육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 건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해외에 지금 뭐 중국에서 나가 있는 지금 판다가 30개 동물원에 지금 50마리밖에 없거든요. 네. 그 중에 지금 저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우리 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끼는 마음들이 소록소록 지금 새어나오는 그런 쌍둥이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쌍둥이 판사가 요즘 OTT에 밀려서 침체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들에게도 선물을 안겼어요. 이미 지난 연말에 한 지상파 특별 프로그램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송의 지상파 예능에도 사육사 할아버지 할부지라고 한다던데 출연을 한다죠? 맞습니다. 일명 할부지라고 하는 강철원 사육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강철원 사육사 같은 경우에 이 푸바오의 매니저 직함을 달고 이렇게 출연을 해서 네. 본인이 24시간 동안 푸바오의 매니저로서 어떻게 돌봐주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딱 이제 아침부터요. 먼저 방사장 청소를 하고 놀아주는 걸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대나무를 굉장히 많은 양을 네네.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나무를 공수해오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사랑받는 과정도 옆에서 지켜본다고 합니다. 네. 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쌍둥이의 언니이자 첫째인 푸바오는 올해가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됩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내년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 3월에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 4세가 되면은 이제 임신 정년기가 때문에 이제 가고요. 25년에 떠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년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지금 1,800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갖고서 지금 판다 외교를 많이 했잖아요. 아이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제 제일 많은 데는 일본에 지금 뭐 15번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요, 재미난 게 이 판다 외교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당태종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양귀비 때? 네, 네. 그때부터 해서 진짜로 자기네들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나라에만 이것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재미난 뒷얘기는 저러면은 임대료를 또 우리나라에서 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외환위기 때 10년을 해서 한 마리 데리고 갔다가 도중에 임대료 비싸서 5년 만에 반환을 하는 얘기도 그랬었죠. 있었죠. 네, 등등의 이제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2마리가 났잖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나오면은 60만 달러를 또 내야 돼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는 저게 인기 하는 뭐 최고의 인기 상품이니까 계속 보고, 특히 이제 판다 외교의 어떤 연장선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네. 핑퐁을 넘어서 요즘은 판다 외교가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 수단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은 더 아쉬운 법이죠. 푸바오의 인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푸바오 사진으로 만든 이모티콘이 출시 하루 만에 1위를 차지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이모티콘의 이제 이름이요. 푸바오는 우리 딸입니다. 이 이모티콘이 출시 하루 만인 4일에 전체 이모티콘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푸바오가 1살일 때, 2살일 때, 뭐 3살일 때 이렇게 해서 시즌제로 이모티콘은 계속 나왔는데 네. 이번이 시즌 3라고 하고요. 네네. 하루 만에 이렇게 1위에 올랐고 중요한 것은 10대에서 40대부터 전 연령대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소년들도 아저씨들도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맞습니다. 좋아한다. 모두가 정말 푸바오를 사랑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말씀드린 대로 그 낙서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80%라고도 하고 뭐 거의 다 희미하지만 지워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의 걱정과 원성이 참 자자했었죠? 맞습니다. 한 시민은요, 2008년에 이 숭례문이 불탔던 일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복궁이 대국민 낙서장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문화재가 훼손되면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다. 또 잘 보이지 않는 낙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경복궁 담장 낙서의 경우에는 이번에 워낙 큰 규모로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또 모방범죄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경복궁 내부에 가서 찬찬히 훑어보면 굉장히 작은 안 보이는 낙서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야 사랑해. 맞습니다. 왜 그걸 경복궁에다 씁니까? 그러게요. 이게 외국인들이 혹시 이런 걸 하나? 영어로 쓰인 사실 낙서들도 많아서 보면 거의 다가 내국인들이 방문을 했다가 한 낙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봤는데 궁궐 벽에다가 벽면에 신발 자국도 찍혀 있어요. 거기다가 뭐 태권도를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화 시민들은 이제 우리가 격이 높아졌는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화재라는 조금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문화재를 이렇게 우리가 훼손해버리면 사실은 다 우리 손해잖아요. 네. 자, 그러나 지우긴 했습니다만 낙서 훼손 이전처럼 말끔하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복구된 건 아닌가 봅니다. 육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연한 스프레이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침윤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당시에 또 기온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 공정률은 80%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지금 뭐 2단계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뭐 이 공법 중에 하나가 도드락 다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저게 침윤된 거를 이제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이제 벗겨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전문가 160명이 지금 투입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연인원 230명이 지금 뭐 가서 하루에 그러면 한 30여 분이 저 추위에 저거 지우느라고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3월이면 우리가 2단계 마무리라는 또 낭보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이 회복이 우리에게 또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부분들로 이어지는 그런 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스프레이 뿌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구하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전문 인력과 각종 첨단 장비들까지 동원된 만큼 복구 비용이 제법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문화재청이 지금 집계한 복구 비용이요. 일단은 지금 전문 장비와 그리고 물품 비용만 한 2,2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 비용은 정말 순수하게 들어간 물품 비용이고 인건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도 되어 있다면 그 렌탈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굉장히 고가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문화재청은 전체 복구 비용에 대해서 일단은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담벼락 낙서에 쓰인 건 2,000원짜리 스프레이 락커 2통이었습니다. 4,000원이죠. 어디 가서 요새 4,000원으로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됩니다. 문화재청은 손해배상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낙서를 한 10대들의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부모가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부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년자여서 이제 경제적인 자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평균 투입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레이저 세척기, 뭐 스팀 세척기 이런 장비들 다 이제 고려를 하고 인건비 다 집계를 하면요. 총 복구 비용이 한 1억 원 가량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연한 자국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금액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을 본인이 한 낙서 부분에 대해서 1차 낙서자와 2차 낙서자에게 청구를 하겠다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이고요. 네.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에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소송까지 하고 실형, 그러니까 뭐 감옥은 안 가도 뭔가 이제 그 집행유예 같은 거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사적인 책임은 내가 어쨌든 1억 원가량 되는 것에 일부 내 책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터질 때 우려했던 이른바 카피캣 이렇게 불리는 모방 범죄가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 첫날 국회의사당 역 안에서도 또 울산의 암각화 있는 그 공원에서도 볼성사 나온 스프레이 낙서들이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이 본 사건에서도 보면 2월 16일 날 오전 1시 50분에 사건이 일어나고 2월 18일 날 모방범죄가 바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뭐 굉장히 저걸 한 사람의 참 범죄죠. 범죄자 국회의사당 여관입니다. 네, 자기는 예술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울산 대왕암. 네, 저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 많은 뭐 우리 문화재 손실들이 있었습니다. 뭐 암각구에다가 그걸 한데 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무슨 많은 해외에서의 어떤 낙서들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재라는 것은 계속 우리 가슴과 우리 주변에 계속 같이 공유하는 공유물이거든요. 저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좋아지는지 진짜 굉장히 지금 뭐 걱정이 많고요. 엄한 벌과 뭐 일벌 100개를 해야 되는 부분 플러스해서 굉장히 지금 뭐 젊은 층에서 많은 저런 것들을 무슨 뭐 예술인 양 뭐 하고 있는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사당역의 새 벽두에 저 낙서를 한 분은 70대라고 하는데 경찰에 바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이런 범죄 용의자들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처벌 받느냐? 솜방망이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재물손괴의 범행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이 가진 정말 조그만한 뭐 문구류를 내가 손괴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뭐 문화재를 훼손을 한 것은 사실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재물손괴죄로 인율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건 꽤 세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재물손괴죄를 떠나서 공용물건 손상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공용 물건으로 볼 여지가 공용 있거든요. 물건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용 물건 손상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1등 시민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아끼고 뭐 화난다고 스프레이로 아무데나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하세요. 네. 자,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같은 문화재 훼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책들을 내놨는데
이게 사후 약방문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감시 CCTV를 많이 지금 뭐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일벌 백계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교육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아끼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물건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게 하고요. 사실 숭례문 그 화재 사건 같은 때는 사실 10년 징역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출소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보물 1호였지 않습니까? 국보 1호죠. 예, 국보 1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는 일단 차근차근 먼 미래를 보면서 강화하는 것도 저런 순찰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시급한 거는 교육적인 그런 접근들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옛 속담에 도둑 하나를 포졸 10명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고 문화재청이 아무리 나서고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교육, 그리고 스스로의 자긍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발을 위한 시민의식도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정책엔 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